고요한 밤, 낡은 저택의 복도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희미하게 깜박이는 등불만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발밑의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로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어둠 속에 잠긴 형체를 알 수 없는 가구들은 흉흉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며칠 전부터 이 저택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붉은 그림자가 목격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붉은 옷을 입은 원기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다. 남편의 죽음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여인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나는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기이한 현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 물론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초자연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 있었다.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순식간에 차가운 기운에 휩싸였다. 방 안에는 낡은 거울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울 표면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내 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붉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착시였을까? 아니면 정말 원기의 존재를 암시하는 섬뜩한 경고였을까? 나는 깊게 심호흡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었다. 트라우마는 때때로 우리의 인지 능력을 왜곡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기도 한다. 어쩌면 이곳에 얽힌 슬픈 전설과 흉흉한 분위기가 나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 등 뒤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낡은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를 조롱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다시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내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서는 핏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쏘아보며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잊지 마. 나는 망연자실한 채 거울 속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은 옷자락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몽롱하게 일렁였다. 그녀의 존재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레끼아오도 붉은 옷을 입은 원기. 베트남 민간 설화 속 끔찍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극도의 원한을 품고 붉은 옷을 입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의 원혼. 복수를 위해 현령과 부유한 도인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끔찍한 전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다. 미신일 뿐이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 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울렁거렸다. 이 저택에 스며든 음산한 기운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붉은 그림자는 단순한 환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울 속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이 더욱 붉게 타오르는 듯했다. 핏물이 응고되어 만들어진 루비처럼 강렬한 붉은 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천천히 거울을 뚫고 나왔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잊지 마 나의 고통을 나의 원한을.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지만
뇌 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 끔찍하게 선명했다. 잊혀진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며 나의 이성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 저택에 깃든 저주의 실체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원기의 슬픔과 원한이 응축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은 점점 뚜렷해졌고 그녀의 슬픔은 짙은 안개처럼 저택 전체를 서서히 뒤덮어갔다. 어쩌면 모든 것은 꿈일지도 모른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빚어낸 환각일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외상이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했다. 피로, 두통, 불안,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까지. 아무리 부정하려 발버둥쳐도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인식론에 대해 다시 떠올렸다. 지식의 본질, 범위, 기원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의 구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극심한 공포는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실체인가? 이 저택에 깃든 끔찍한 저주는 그저 마음속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오한 개념을 제시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깊은 층. 어쩌면 나는 지금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인류 역사 속 깊은 곳에 잠든 끔찍한 공포와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은 단순히 베트남 민간 설화 속 원기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원한과 슬픔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민속학에서는 전설과 미신이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저택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자아내는 괴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감정이 응축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심연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과연 그녀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그녀의 끔찍한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인지도 모른다. 붉은 옷을 입은 원기 옐코우의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미동도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원기의 분노를 넘어 인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둠 그 자체를 마주한 듯 섬뜩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는 꿈속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나를 따라왔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뚜렷해졌고 붉은 옷자락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온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 낡은 마룻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 심지어 격렬하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까지 귓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문득 그녀가 왜 붉은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베트남 민간 설화에 따르면 붉은 옷은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한을 상징한다고 한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은 그녀를 영원히 이 저택에 묶어두는 강력한 온념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지, 닿아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나의 손이 그녀의 붉은 옷자락에 닿는 순간 강렬한 전류가 온몸을 휩쓸었다. 낡은 저택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변 풍경은 악몽처럼 일그러졌다. 그리고 나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슬픈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보았다. 붉은 옷자락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의 슬픔이 마치 잉크처럼 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 절망, 그리고 분노가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잊혀진 조각들을 깨우는 듯했다. 저택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다. 벽에는 금이 가고 천장에서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 같았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한 줄기 희미한 빛, 간절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였다. 그녀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고독 속에서 단 한 번의 진실된 공감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전류는 더욱 강렬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통을 내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저택의 흔들림이 멈추고 일그러졌던 풍경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슬픔은 내 안에 깊숙이 새겨졌고 나의 존재는 그녀의 고통과 영원히 얽혀버렸다. 나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왜 이 저택에 갇혀 영원히 슬픔에 잠겨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슬픔을 풀어주고 그녀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해답은 내 안의 깊은 곳, 잊혀진 기억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다. 내 안에서 붉은 여인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배신,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붉게 물든 세상, 진실은 왜곡되고 권력만이 득세하는 세상. 그녀는 그 세상에서 철저히 짓밟혔고 그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가 되었다. 저택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응축된 감옥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슬픔을 증폭시키는 거울이었다. 나는 저택의 벽, 바닥, 천장에 스며든 그녀의 절규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저택 자체가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 그녀의 고통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슬픔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며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기억인가? 아니면 그녀의 기억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인류의 어두운 역사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붉은 여인의 슬픔을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를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저주받은 저택을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나의 슬픔이 되었고 그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진실을 찾고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 붉은 여인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깊은 둑과 같아 발을 들인 순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듯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과거를 보았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절규는 침묵 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원한은 저택 전체를 뒤덮었다. 단순한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권력이 희생된 여인의 복수극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원한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조차 집어삼킬 듯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었고 그녀의 복수는
나의 복수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붉은 여인의 손을 잡고 진실을 찾기 위해. 저택의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이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어두운 그림자였다. 나는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 붉은 여인의 원한을 풀고 저주받은 저택을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마저 파멸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붉은 옷을 입고 영원히 저택을 떠도는 귀신이 될지도 모른다. 붉은 여인의 손을 잡고 진실을 찾아 나섰다. 저택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잊힌 역사의 조각이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웅크린 어두운 그림자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저택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쌓인 인간의 원념이 응축된 곳, 집단 무의식의 심연으로 통하는 문이자 잊혀진 신화와 끔찍한 진실이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였다. 붉은 여인의 슬픔이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와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고통, 분노, 절망이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벽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가구가 스스로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저택 자체가 살아있는 듯 반응하고 있었다. 붉은 여인의 원념에 공명하며 잊혀진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지나 낡은 서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붉은 여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 사랑, 그리고 배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권력에 희생된 가련한 희생양,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후 원념에 사로잡혀 이 저택을 떠도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점점 더 그녀에게 동화되어 갔다. 그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었고 그녀의 분노는 나의 분노가 되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붉은 옷을 입고 영원히 이 저택을 떠도는 또 다른가 될지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원한을 풀고 이 저주받은 저택을 정화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덮자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붉은 여인의 비통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면의 무언가를 잠식하는 듯했다. 그녀의 원한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절망과 꺾인 사랑, 짓밟힌 인간성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나는 그녀의 기억 속으로 침잠했다. 찬란했던 과거,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을 앗아간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고통은 살갗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집단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저절로 닫히고 희미한 핏빛이 공간을 물들였다. 빛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어찌 나의 고뇌를 느끼는 것이냐.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애달픈 울림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원통함을 압니다. 당신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말에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의 원념은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덮쳐왔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붉은 여인의 원념을 정화하고 그녀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불안에 잠식되었다. 감정전이의 심연 속에서 과연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억의 왜곡이 시작되고 그녀의 원념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이 저택에 갇힌 또 다른 망령이 될지도 모른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념은 칠흑 같은 그림자처럼 나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헐떡이며 그녀의 슬픔에 잠겨들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배신, 절망,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파편들은 나의 기억을 산산이 조각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과거를 보았다. 붉은 아우자이를 입은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원념은 집단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워 나의 내면을 파괴하려 했다. 안 돼.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녀의 원한이 나의 원한이 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감정 전이는 이미 시작되었고 나의 의지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저택의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왜곡된 기억들이 끔찍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들의 그림자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비명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원념에 사로잡힌 또 다른 망령이 되어 영원히 이 저택을 떠돌게 될 운명인가? 그때 희미한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였다. 나는 그녀의 원념을 정화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저택에 온 이유이며 나의 숙명임을 깨달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슬픈 과거와 연결된 매개체였다. 나는 목걸이를 통해 그녀의 고통을 더욱 깊이 느끼며 동시에 그녀의 영혼에 속삭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그러졌던 얼굴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눈빛은 슬픔 대신 안식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원념은 서서히 사라지고 저택을 가득 메웠던 끔찍한 기운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원념은 나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기억의 왜곡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이 저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붉은 여인의 저주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인가? 붉은 여인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자 저택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어진 어둠이 나를 짓눌렀다. 그녀의 원념이 사라진 자리에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된 공포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나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밑에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벽에 걸린 낡은 악자 속 인물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굳게 담은 입술로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나는 방 하나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거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내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듯했다. 기억의 왜곡이 또다시 시작된 걸까? 아니면 이곳에 스며든 초자연적인 기운이 나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는 것일까? 화장대 위에는 붉은색 립스틱이 놓여 있었다. 낡고 오래된 립스틱이었지만 뚜껑을 열자 강렬한 붉은색이 드러났다. 마치 핏빛처럼 보이는 그 색깔은 붉은 여인의 원한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강렬한 감정 전이가 일어났다. 붉은 여인이 느꼈을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나의 온몸을 휩쓸었다.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듯했다. 나는 립스틱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거울 속에 나는 더욱 낯설어져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붉은 여인의 원념에 완전히 잠식당해 또 다른 악령이 되어버릴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은 립스틱 자국이 입가에 묻어 마치 피를 머금은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히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집단 무의식, 칼 융이 말했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영역, 그곳에서 붉은 여인의 원념이 흘러나와 나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에 깃든 초자연적인 힘이 나의 기억을 왜곡하고 감정을 조작하는 것일까? 나는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붉은 여인의 슬픈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둠이 점점 더 짙어졌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붉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다. 복수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일까? 나는 천천히 붉은 립스틱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운명에 이끌리는 것처럼 나는 립스틱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붉은 여인의 미소를 따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붉은 여인의 원념이 나의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것이다. 나는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이 집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줄 것이다. 밤은 깊어지고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붉은 여인의 원념이 서린 이 집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붉은 립스틱이 닿는 순간 낡은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일그러졌다. 내 얼굴이 흉하게 변한 건지 아니면 거울 자체가 왜곡된 환영을 비추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집단 무의식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망령이 내 의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듯했다. 감정 전이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붉은 여인의 슬픔과 분노가 내 안에서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 배신, 절망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기억마저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기억인지 그녀의 기억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파편들이 뒤섞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붉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앞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펼쳐졌다. 굳게 닫힌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림자가 기괴한 형상으로 꿈틀거렸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붉은 여인은 여러 개의 인격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분노에 찬 악기의 모습으로. 레퀴어도 붉은 옷을 입은 악기. 베트남 민간 설화 속 망령이 이 집 안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자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기를 갈망했다. 나는 그녀의 도구가 되어 그녀의 원념에 사로잡힌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과연 이 집 안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녀의 감정 전이를 고스란히 느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휘감았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고 그녀의 원한이 나의 원한이 되었다. 집단 무의식. 우리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꿈틀거리며 현실을 잠식해 들어왔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녀는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과거를 보았다. 끔찍한 학대와 배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잔혹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해리된 인격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귓가에 속삭였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노인의 목소리, 심지어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은 모두 붉은 여인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들은 복수를 갈망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점점 그녀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녀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녀의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과연 이 집 안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붉은 여인의 강렬한 원념에 사로잡혀 이 집 안을 영원히 떠돌고 있을 뿐. 붉은 여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악령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원형과도 같았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공포, 버려짐,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통해 형상화된 듯했다. 그녀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감정 전이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녀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녀의 감정은 공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붉은 여인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사건들이 뒤섞이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졌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오직 붉은 여인의 강렬한 원념만이 우리를 지배했다.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더욱 격렬해졌다. 벽은 저절로 흔들리고 가구는 제자리를 벗어났다. 그림자는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고 귓가를 맴도는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우리는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망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붉은 여인은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했고 우리는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다. 해리성 정체감장에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격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절규했고 노인의 목소리가 한탄했다. 짐승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붉은 여인의 조각들이었고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만족과 승리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우리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고 우리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영원히 이 집 안에 갇혀 붉은 여인의 원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벽에는 핏빛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낡은 가구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모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느꼈다.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했다. 집단 무의식.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잠식하고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억눌린 분노, 설명할 수 없는 공포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과거에 짙은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우리의 현재를 위협했다. 감정 전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사람의 불안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고 공포는 증폭되어 집 안 전체를 뒤덮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했으며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붉은 여인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을 극단으로 몰아갔고 우리는 서서히 이성을 잃어갔다. 기억 왜곡은 현실과 환상을 완전히 뒤섞어버렸다. 과거의 사건들은 뒤틀리고 변형되어 실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깊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 붉은 여인은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여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일상적인 풍경을 공포로 물들였다.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벽에서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가구들은 저절로 움직였고 알 수 없는 형체가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망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붉은 여인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우리의 정신을 산산이 조각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격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절규했고 노인의 목소리가 한탄했다. 짐승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붉은 여인의 조각들이었고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만족과 승리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우리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고 우리의 파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영원히 이 집 안에 갇혀 붉은 여인의 원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 베트남 민담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악기 레끼아오도처럼 우리는 집단 무의식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망각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붉은 여인의 고통, 절망, 그리고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그녀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고 그 원한이 얼마나 깊은 심연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감정의 전이었다.
그녀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었고 그녀의 원한은 우리의 원한이 되었다. 기억의 왜곡은 더욱 심화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은 끔찍하게 뒤틀리고 변형되어 우리를 극심한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붉은 여인은 우리의 기억을 잔혹하게 조작하여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발생했다. 문이 저절로 쾅 닫히고 그림자가 기괴하게 꿈틀거렸다. 희미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짓눌렀다.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고 붉은 여인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고 우리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붉은 여인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원한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녀의 악의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고 우리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붉은 여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원한은 우리의 영혼의 깊숙이 각인되었고 우리는 그녀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끔찍한 공간에 갇혀 붉은 여인의 원념에 사로잡힌 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 베트남 민담 속 붉은 옷을 입은 악기 레끼아오도처럼 붉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점차 그녀의 감정에 잠식되어 갔다. 그녀의 슬픔은 가슴을 짓눌렀고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했다. 격렬한 감정들이 감정 전이처럼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 자신의 감정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문득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되살리고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여 완념을 실현하려 하는 건지도 몰랐다. 기억 왜곡, 집단 무의식, 해리성 정체감 장애 온갖 심리학적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혼란을 더했다. 붉은 여인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눈앞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형상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듯 희미하면서도 섬뜩했다. 붉은 옷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려 우리는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붉은 여인은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또 다른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림자,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 나는 바로 그것이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우리는 붉은 여인이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자아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우리의 트라우마, 죄책감, 원한을 먹고 자라났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연 이 끔찍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녀의 원념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까? 초자연적 현상과 심리적 공포가 뒤섞인 이 기이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서히 광기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붉은 여인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었고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그녀는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 현재를 맴돌고 있었다.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라고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가 되물었다. 그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붉은 여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는 모두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다. 너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들, 억눌린 감정들, 잊혀진 기억들이 바로 나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쩐지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이 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과연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집단 무의식 그것은 너희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 붉은 여인이 말을 이었다. 너희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통을 느낀다. 감정 전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 절망, 죄책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다.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붉은 여인이 속삭였다. 너희가 믿고 있는 진실은 어쩌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기억은 조작되고 현재의 감정은 증폭된다. 너희는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녀의 말은 우리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과연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왜곡된 기억의 파편들에 불과할까?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고 우리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었다. 나는 너희의 원념이다. 붉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품고 있는 모든 증오, 모든 분노, 모든 슬픔 그것이 바로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제 너희는 영원히 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과 함께 우리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초자연적인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이 뒤섞인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붉은 여인의 원념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수아는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칠흑 같은 심연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맹렬히 요동쳤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처럼 위태로웠다. 기억은 환상일 뿐 붉은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진실은 너희가 만들어낸 허상 속에 묻혀있다. 수아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상들이 떠올랐다. 낡은 나무집, 핏빛 노을, 그리고 찢겨진 붉은 아우자이. 그 모든 것은 마치 악몽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누구지? 수아가 간신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너의 일부다. 붉은 여인이 답했다. 네가 억눌렀던 분노, 네가 외면했던 슬픔, 그것이 바로 나다. 여인의 말은 수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자아와 마주하고 있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집단 무의식, 감정전이 수아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이론과 지식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원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붉은 여인이 속삭였다. 너는 나를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너의 트라우마, 너의 고통, 너의 모든 어두운 기억의 총합이다. 수아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붉은 여인의 속삭임에 저항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인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붉은 여인이 승리감에 젖어 말했다. 너의 몸, 너의 마음, 너의 영혼, 모든 것이 나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다. 수아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붉은 여인의 원념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공수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붉은 여인이었다.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원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것이다. 아니야. 수아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붉은 여인의 날카로운 속삭임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아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기억의 파편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친구들과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그러나 그 행복한 기억들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끔찍한 사고, 버려진 고아원, 낯선 남자들의 차가운 눈빛. 기억은 왜곡될 수 있어. 수아는 흐느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붉은 여인은 비웃었다. 진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내 기억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되었다. 너는 꼭두각시일 뿐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수아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붉은 여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초자연적인 현상 폴터가이스트 원념 수아는 쪼렸다. 입술은 파들거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누구지? 붉은 여인은 수아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너는 나다. 나는 너의 고통, 너의 절망, 너의 모든 어두운 비밀이다. 우리는 하나다. 영원히. 수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붉은 여인의 힘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수아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집단부의식,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과 기억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은 과거의 수많은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원념에 사로잡혔으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수아는 그 연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붉은 여인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잠시나마 맑게 빛났다. 나는 너와 다르다. 수아는 힘겹게 말했다. 나는 공수하다. 붉은 여인은 분노에 휩싸였다. 형상은 더욱 흉측하게 변했고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감히 나에게 저항하려 하다니.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붉은 여인은 수아를 덮치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용기를 끌어모았다. 자신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직시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를 놓아주겠다. 그 순간 수아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붉은 여인의 형상은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비명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마침내 침묵 속에 잠겼다. 수아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붉은 여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트라우마와 고통과 싸워야 했다.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내딛었다. 앞에는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수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벽에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추듯 일렁였다. 그녀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득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지지직거리는 소리 같았다.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이는 듯했다. 기억해요. 수아는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심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 불타는 집, 핏빛으로 물든 강.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의식을 집어삼키려 했다. 수아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공수하였나? 아니면 그저 붉은 여인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때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멀게 할 듯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텅 빈 눈동자, 창백한 얼굴. 그녀는 거울 속에 갇힌 듯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지?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질문에 답하듯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망각. 수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빛을 바라보았다. 망각,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텅 빈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빛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를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수아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안 돼, 있고 싶지 않아. 그녀의 외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도 속에 휩쓸렸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영원히 망각 속에 갇히게 될까? 빛은 수아를 집어삼키듯 맹렬히 타올랐다. 그 빛 속에서 수아는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 낡은 목조 가옥, 습한 공기, 코를 찌르는 듯한 향내음. 베트남의 어느 외딴 마을이었다. 수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어째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녀의 시야에 붉은 아우자이를 걸친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창백한 안색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수아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서서히 움직였다. 고이락 맨입. 수아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여인의 음성에는 깊은 비하와 원망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망각 속에 묻힌 원혼이 되살아난 듯했다. 여인은 손을 뻗어 수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수아의 뇌리에 강렬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참한 전쟁의 광경, 버려진 아이들의 절규,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 수아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점차 잊어갔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거울처럼 그녀의 정체성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우리 모두의 기억이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끊임없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너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한. 수아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단 무의식 속을 떠도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베트남 역사 속에서 잊혀진 영혼들의 원념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기억해. 여인의 절규와 함께 수아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갔다. 그녀는 과연 이 끔찍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붉은 원혼의 저주에 갇히게 될까? 수아의 눈동자가 격렬히 떨렸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내뱉은 마지막 절규는 뇌리에 깊숙이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처럼 점점 더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끊어지고 이어지며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제대로 기억해낼 수 없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듯 기묘한 감각이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낯선 풍경 속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드넓은 논밭, 낡은 초가집,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산맥. 그것은 분명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낡은 옷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을 한 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수아는 그들의 절규 속에서 잊혀진 역사의 비극을 느꼈다. 전쟁의 상은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절망. 그것은 베트남 땅에 스며든 원혼들의 울부짖음이었다. 수아는 자신이 그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릇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원한을 고스란히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몸은 폭풍전야처럼 격렬하게 떨렸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에서는 핏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여인은 수아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이제 하나가 된다. 여인의 속삭임과 함께 수아의 의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잊혀진 영혼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헤매는 존재가 될 뿐이었다. 붉은 원혼의 저주가 그녀를 완전히 잠식한 것이다.